네, 우리 강 작가님은 아직 차를 안 타고 다니시죠? 네, 제가 운전도 사실 잘 못하고요. 네, 지금 차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언젠가 또 차를 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때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다면 그게 뭐죠? 엔진 오일은 모빌원. 모빌원. 그 네. 독일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뭐 독일에서 차가 없어가지고, 뭐 유명할 겁니다. 네, 그건 유명하죠 독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네, 최고의 엔진 오일입니다. 네. 모빌원과 함께. 모빌. 네. 예, 항상 엔진 오일은 모빌원. 모빌원 저 엔진 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네, 그거는 그 정도 저도 압니다, 그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모빌원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빌원처럼 우리 시장 상황 유난하게 또 소개해 주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근영 부장님, 또 국민 여보의 남자로 자리매김하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두 분 사이는 지금 애정전선 문제 없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까? 네. 지난번 또 오셨죠? 저희 쪽으로? 그렇죠. 네. 제가 드디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 후, 네. IBK 기업은행에 그렇죠, 저. IBK 장 투자증권, 투자증권이죠, 투자증권. IBK 네. 투자증권에 계좌를 트셨군요. 네, 텄습니다. 네, 네. 꿈은 우리-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드림 컴 트루. 박근영 부장님 쪽 이렇게 계좌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열심히 또 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랜 우정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섹터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 때문에 이제 긴축 우려가 사실은 대두가 됐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장시장 시초권은 한 2.67포인트 상승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 현선물 매도로 나서면서 마이너스 전환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서 기관 선물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기준 약 2,5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뭐 장중에 뭐 1,328.94원, 그러니까 거의 1,329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연고점이 경신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물량 자체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판 건 또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 수급을 좀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매도로 좀 가다 보니까 다소 좀 시장이 무거웠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유로화의 급격한 약세라든지 위안화 약세까지 가세되면서 달러 강세가 좀 더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7.6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 중심의 매도가 금일 지수가 다소 좀 빠지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재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뭐 주말을 앞둔 리스크 회피 심리도 있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둔 경계 심리도 일부 작용합니다.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를 정도로 본다면, 수급적으로 본다면 약 2,600조 규모의 옵션이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2,600조요? 예, 이 중에 약 50% 가까이 기초자산이 S&P 500입니다. 이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띄워주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이 관련된 표가 띄워줘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관련된 만기 옵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수급에 대한 경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은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변동성이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정도가 근데 보통인가요? 아니면 저 2조가 좀 많은 건가요? 평균보다 좀 어떤가요?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미국 장도 조금 이제 저항선에 좀 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하는 심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달 정도 계속 올랐더라고요, 그죠? 6월 16일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뭐 찬반 논란이 많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 장이 다시 연말까지 랠리를 갈 거다는 쪽도 있고요. 워낙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또 상대적인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 전문가들도 잘 뭐 방향을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기계 등 에너지 투자 관련 업종이라든지 경기 방어 중인 음식료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이 좀 안 좋았는데 긴축 우려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의료 종밀이나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등 그 성장주의 조정이 나왔고 전기전자나 운수 창고, 철강금속 등 경기 민감주에
약세도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이 밤사이 이제 블러드라든지 카시카리,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조지 등 주요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이은 발언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쪽도 상당히 이제 엇갈리는 발언들입니다. 여기 본다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가장 촉이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9월에 75bp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에는 3.75에서 4.0 정도 수준의 금리까지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1월 뭐 이럴 때도 좀 세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2.5 정도니까요. 1.5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 지금 9월 컨센이 50인가요? 75인가요, 지금? 50쪽이 조금 더 이제 50bp 정도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이슈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11월, 12월도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카시카리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로 신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브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왜 금리를 빨리 제대로 많이 안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발언할 정도니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에는 동의를 했지만 이 연말 기준 3%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5 정도의 지금 금리니까 여기서 75bp 정도만 올라가면 3.2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이상 남았는데 75bp 한 번만 올리면 이제 3%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최종 금리, 연말의 최종 금리를 다소 좀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에스더 총재도 이제 통화정책 시차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의 하강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중한 접근을 하는 쪽도 있고 블러드 총재처럼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강도나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엇갈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시장에 대한 뷰들이 이제 굉장히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그 변화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하나하나 보죠. 그러면 먼저 조선 기자재 이쪽 좀 움직였습니까? 예, 역시 이제 최근에 뭐 신재생 쪽은 이렇게 계속 돌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업종도 괜찮았었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조선업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련 조선 3사가 이제 올해 2,340억 투입을 하면서 암모니아 추진선과 탄소 포집 창치 그리고 이 스마트 십 데이터 플랫폼 등 무탄소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정부도 이제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인력 확충을 비롯한 기술 개발이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정부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굉장히 지원을 하는 쪽에 언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좀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이제 좀 빠지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흑자 전환 시점을 뭐 하반기로 좀 당기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오늘 좀 주가도 반응을 했는데 상반기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국제 철강석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후판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부담 확대가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수주 열풍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인식되고 최근에 수주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제 일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선용 후판 가격은 지난해에 상하반기에 각각 상반기에는 10만 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4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1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판이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높은 비용의 어떤 비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도 때의 중후반에도 조선업 불황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4분기부터 발생한 영업 손실이
2년 전, 그러니까 1919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선박 발주 규모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저가 수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인상되니까 상당히 좀 손실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신조선가 지수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크락슨 관련된 이 지표인데요. 이 조선사들이 비용 요소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성과에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부분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저기 봅니다.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100,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지수. 그러니까 그 새 배인가요, 그럼? 저기? 네, 그렇죠. 네. 새롭게 발주되는 이게 배에 대한 부분들 백값이 오르고 있군요, 한마디로. 지수화돼서 이제 네. 올라가고 있는데 오. 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제 가격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대비해서 신조선가 지수가 2020년 말 대비로 보면은 조선가 지수가 약 2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횡보했네요, 그 대충 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네. 좋지 못했죠. 그래서 별로 못 오르고 있으니까 저가 수주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결국 2020년 말 대비 28%나 이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결국 오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주력 선종이 이제 VLCC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LNG선이 각각 본다면은 VLCC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한 40% 정도 올랐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49% 그리고 LNG선은 26% 각각 상승하고 있으니까 원가 전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높은 단가로 수주한 선박의 매출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됩니다. 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가 같은 경우는 비용 인상은 시차 없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행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조선사들이 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하향됐거든 최근처럼. 근데 그때도 조선사 주가는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과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는 건조 비용 상승이 이제 조선사들의 기업 가치에 영향이 크게 안 미치는 부분이 과거에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뭐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심하자는 분위기는 이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단기 건조 비용 상승은 조선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은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한 쪽에 프리미엄이 오히려 붙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절대 자본 규모가 큰 업체들은 단기 비용을 반영해도 전반적인 자본이 훼손되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 손실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사들 사이에 밸류에이션 격차를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사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쪽에 프리미엄이 좀 더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좀 투자를 한다면 이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재무구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아니라 재무구조가 탄탄한 쪽으로 좀 집중하자 이런 쪽으로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포조선 쪽이 뭐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오른 것 같더라고요, 조선. 맞습니다. 네. 예. 재무구조가 전체 자산 대비 재무구조가 한 50% 정도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재무구조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주가 올라가다 보면 뭐 갑자기 또 증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지 않은 그런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뭐 돈을 빌리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있죠.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단가 인상 같은 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사실은 또 약간 좀 덜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 200% 이하 그게 좋습니다. 200% 넘는 건 사지 마세요. 네,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아, 조선업 한정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니, 모든 전체. 아. 예. 부채 비율 200%. 예. 바이오는 보수적으로 좀- 하면 150%. 예. 바이오? 바이오 쪽은 거의 부채가 없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아, 그래요? 얼핏 알고 있는데요. 예. 하긴 뭐 이익이 없으니까. 뭐 그렇죠. 부채들을-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죠. 예. 네. 자,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나요 오늘? 네, 뭐 지금 강원도 양구란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일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됐는데 결국 확진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장에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었던 돼지 5,600여 마리 정도가 아마 살처분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삼겹살도 상당히 생각나는데 미래 삼겹살이 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신 차려. 지금 삼겹살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돼지열병인데. 네, 근데 이게 치사율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살처분을 다 진짜요? 해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요? 네, 그래서 이게 살처분을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는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포인트고요. 이게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양돈 산업에는 상당히 좀 약간 크리티컬한 그런 쪽인데요. 이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지만 물렁 진드기가 이제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다가 그 돼지나 야생 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사실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호크. 예, 그렇죠. 그래서 유입이나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니까 그냥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쪽 동네를 이렇게 못 가게 하거나 네. 처분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관련주로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백신의 치료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은 또 움직여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백신 관련이라든지 네, 이런 뭐 회사들이 대성 미생물, 뭐 한일 사료, 뭐 어. 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약에 번지면 대체육이라는 게 오히려 또 실질적으로는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안 먹으면 뭐 소고기나 닭 관련 딴 걸로 간다. 그건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주식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쪽 관련된 뭐 대성미세물 이렇게 백신 치료제가 없는데 이런 종목이 움직여? 이건 조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마주로 엮여서 그런 종목들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테마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동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숭이, 박쥐, 돼지, 닭 뭐 하면서 너무 많네요 진짜. 네. 아니, 항상 조심해야죠. 네. 하여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또 원숭이 관련된 원숭이. 네. 축산 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방역을 철저하게 저희가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는군요. 네, 뭐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제 이런 신재생 쪽에 관련된 섹터가 돌면서 계속 괜찮은 모습인데요. 그 미국의 유틸리티용 태양광 설치량이 하반기 13.6기가와트로 상반기 대비 224%나 급증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부분들이 71%가 다 유틸리티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태양광 시장이 회복되려면 결국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가 발주를 실제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6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태양광의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획 대비 한 20%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지연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게 1.9기가와트 정도인데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 지연은 뭐 복합적인 이슈가 있겠죠.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이나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크리티컬한 지연의 이슈는 아마 빌드백 배러 정책, BBB 정책이 아마 20개월째 계속 표류하면서 통과가 못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8월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관련된 부분이 통과에 따라서 세자나 보조금 혜택 관련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 쪽에서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GMBS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미국의 이제 유틸리티용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 현황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 쪽에. 이게 이 지연된 부분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 예정이 계획이 돼 있다가 설치가 안 된 지연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거의 20% 정도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프로젝트 지연 증가분을 보시면 올해 6월 기준으로서는 거의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를 해왔는데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태양광 모듈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인데요. 아래쪽에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뭐 선들을 보시면은 노란색은 미국, 그다음에 뭐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게 네. EU 유럽 쪽이고 그다음에 조금 짙은 회색이 중국인데요. 이 부분이 폴리실리콘 가격 대비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추이인데 대부분 이제 우상향 그림이 쭉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미국의 태양광 설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대비 지금 하반기가 이 증설과 관련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위쪽에 2022년 하반기에 위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증설이 지연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된 증설 물량도 많지만 지연된 물량까지 더 업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역시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천성의 이제 전력 공급 제한 사태가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계속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초에 톤당 중국에 이제 8.76만 위엔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됐는데 지금 올해 8월 17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톤당 30.3만 위안이니까 2021년 8월 대비 현재가 246%나 급증한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태양광 폴리시콘 가격이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27차례나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매주 그래서 오르네요. 매주. 네,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는 설치량을 늘려야 되니까 원가 이렇게 폴리시콘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 계획 대비 이제 설치량을 많이 못 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정부가 좀 개입해서 폴리시콘 가격을 좀 낮추려고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돌았거든요. 지난달에도.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될지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더 많다는 점에서는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면은 그럼 이제 한국 기업은 거기 어디에 참여하나요? 그 어떤 밸류체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물건들이 이제 뭐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말은 되는데, 근데 조금 일부에서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중국 제품들이 또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해요. 미국 쪽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미국도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 니즈가 많고 계획이 많은데 사실 중국 제품을 완전히 안 쓴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 제품이 동남아를 거쳐서 이제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센티적으로는 이 중국 관련된 제품을 이제 미국에서 쓰지 않을 걸로 이야기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뭐 니즈도 사실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고 네. 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뭐 하는 게 모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을 받고 있어서 2분기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태양광 모듈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랑 중국 뭐 두 나라가 거의 뭐 대부분일 텐데 중국을 제외하는 거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더 좋은 조건으로 그쪽 들어갈 수가 환경이 있는 좋아지는 거겠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중국이 아예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우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기존의 환경보다는 좀 우리 쪽에 유리한 환경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특히 임플란트 관련주가 오늘 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쪽으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뭐 덴티움이라든지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중국 의료보장국이 임플란트 가격 조사 실시가 예정돼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임플란트 중앙 집중화 시행을 위한 구강 임플란트 비용 및 의료비 등의 조사 및 등록에 관한 고시를 이제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 서비스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물량 중심의 그 중앙 집중식 조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가 국공립 및 민영 병원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으니까 사실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료,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스템의 가격, 그다음에 크라운 가격, 그다음에 임플란트 총 재료비 4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이게 길림성, 후난성, 루안시, 안우이성, 그다음에 난창시, 그다음에 장시성 등 많은 의료보험국에서 치과 임플란트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한 조사와 등록에 대한 통지서를 발행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잖아요. 기존의 가격보다 너무 많이 이제 뭐 비용이 남거나 이러면은 이익을 많이 남기면 뭔가 좀 낮춰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데 실제 근데 문제는 이게 발표되면서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 글로벌 업체들은 전일 주가 변동이 오히려 플러스 0.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 중국 로컬 덴탈 업체인 통책 의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9%나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주가도 오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두 회사가 중국 전체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라우만이 완전 고급 쪽이고 이 네. 그 어스템이랑 덴티움이 좀 중간 뭐 그 정도 아니었나요? 중간급이고요. 예, 뭐 중국 로컬 업체들의 뭐 그게 이제 약간 뭐 저가급이 저가 있고, 있는데 네. 중간급을 하고 있지만 전체 중국 시장의 임플란트 관련된 마켓쉐어를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이 50%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비중으로 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글로벌 8% 그리고 덴티움이 글로벌 한 5% 정도 언저리니까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뭐 시술료나 뭐 시스템 가격 이걸 좀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로 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오전에 제일 시장에서 큰 뭐 화두 혹은 뭐 제일 큰 좀 논란거리가 카카오뱅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 블록딜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KB가 보유했던 뭐 3% 정도의 지분, 카카오뱅크 지분이 매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할인율이 8% 정도 수준이니까 장중 주가 낙폭이 이제 그 할인율 정도 수준 정도에서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뭐 90일간 뭐 보유 예수 기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의 우려는 다른 기존 주주도 똑같이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 업종 자체가 좀 종목에 대한 흐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업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플랫폼 업황을 감행한다면 이제 금융 플랫폼에 대한 업황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이 펀더멘탈적인 어떤 가시적인 개선이 좀 쉽지 않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물량 부담 출의 가능성이 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좀 더 이제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을 하려면 이런 물량 부담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세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좀 극복하기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뭐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국면이 좀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KB 입장에서는 근본 지분 매각 때문에 이 자본 비율의 개선을 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본 비율 산출의 분모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이게 분모가 되는 그저 부분이 위험 가중 자산 중에 위험 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게 카카오뱅크라고 들립니다. KB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자본 비율 산출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자본 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KB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에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변경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어떤 이익이 추가로 업이 되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는 네.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비율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개선세가 아마 실제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강황국 작가가 해석 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주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지금 왜? 이제. 아니 얘는 어떻게 그 한 방향밖에 모르네요, 정말 한결같이. 네, 그거 좀 깜짝 놀랐고. 근데 네. 그래도 싸 보이지가 않아. 그런 게 이제 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자본 비율 개선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게 KB의 자본 비율 개선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들고 있던 게 이제 위험 가중 자산 중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게 카카오뱅크 지분이었는데 네. 이걸 덜어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자본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네, 네, 위험도가 네. 좀 떨어졌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주주분들 좀 많이 속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원래 이렇게 블록딜 같은 거 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뭐 하고 나서 공시를 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블록딜은 이게 일단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이제 블록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 태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네, 네.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고 주관사를 어디로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네. 경우는 이제 장 마치고 대부분 다 오후 늦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어느 기관이 어떻게 가져갔다 그건 모르는 거고요. 뭐 지금 그런 어느 기관이 가져간지는 안 나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돌지는 않더라고요. 아, 근데 좋습니까? 8%는 디스카운트가 사실 꽤 큰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때요? 뭐 이제 자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들은 뭐 5%뭐 정도 언저리 수준으로 보는데요. 8%면 사실은 조금 많이 디스카운트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조금 높은 디스카운트율이 아닌가 싶은 게. 자, 하여튼 뭐 KB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에 한 3% 정도 꽤 적지 않은 물량을 블록딜로 내놓으면서 시장은 8.14% 카카오뱅크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거의 뭐 이 블록딜 할인 그 율이랑 거의 그만큼이죠. 네. 딱 그만큼 이제 하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LNG나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도 오늘 뭐 괜찮았던 모습인데 그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그 2008년 8월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가를 갔다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18일에는 조금 그게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여전히 선물 가격이 9달러 위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빠질 뭐 부분이 별로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주요 지표인 네덜란드 TTF 9월물 선물 가격도 이번 주에 그 메가와트시 당 220유로를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제도 이게 라인강 이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이 말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기도 하고 그 석탄으로 바꾸자니 또 석탄도 수입하기가 강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가격도 오른다.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네덜란드 관련된 천연가스 유럽 쪽의 선물 가격이 이 지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월 24일 직전과 비교하면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뭐 전기 관련된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유럽은 상당히 좀 진짜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LNG 관련 종목으로 이제 언급됐던 BHI나 뭐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셰일가스 쪽으로 좀 이제 분류가 되는 S&T 에너지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자원 광물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합 상사인 LX 인터내셔널 이런 쪽도 외부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사 업종들도 좀 주목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제- 게 때 움직이니까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언급됐던 본행제 기업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LNG 쪽 본행제 쪽이니까 그렇겠죠. 동성 화이텍이나 한국카본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급등세를 좀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야, 이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유럽이 추워집니다. 독일 이런데 10월 초부터 무지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강 거기 언덕이 탁 올라가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빨면서 라인강을 탁 보면은 진짜 뷰가 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랐어? 말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럼 유럽 경제가 다 마비된다는 설이 있죠. 아, 네. 라인강이 마르면 예, 배 타고 이제 로테르담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독일 네네. 쪽으로 이렇게 배가. 네. 예. 그렇죠. 예. 문제입니다, 문제. 네, 독일이 한 11월쯤부터는 다시 비가 좀 오죠 보통. 겨울에 좀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겨울은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 네. 4시에 또 이제 해가 지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 때만 나가가지고 저게 해구나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진짜.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자원입니다. 니켈 관련주인데요. 그 지금 주요 광물에 뭐 여러 가지 뭐 고부가 가치화 계속 이제 그리고 자국 뭐 보호주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출 통제를 이제 인도네시아도 여러 가지 광물들을 이제 통제를 많이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원료 니켈에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인도네시아 한 관리가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이 정부가 이제 니켈 선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로니켈은 이제 철과 니켈의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누진세를 매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올해 초에도 이제 언급을 이미 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당연히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니켈 등 배터리 금속에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거의 갑입니다. 그래서 니켈에 대한 수출세가 이제 다소 단기적으로 약간 그 수출 실적의 타격을 잠깐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니켈 가격을 올리는 작용을 할 거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사주도 좀 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 심리가 양극재 업체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 준 걸로 봐서 네.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관련들이 이제 상사주가 좀 좋았고 관련된 양극재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다른 섹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것도 여전히 이제 LNG 관련 쪽입니다. 그 강관, 예, 관. 파이프 전체적으로 관련. 하여튼 에너지가 네. 지금 전체 시장의 가장 큰 뭐 테마라면 테마고 가장 큰 주제라면 주제겠군요. 그렇죠. 시장을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강관 쪽에 대한 파이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역시 에너지 이동에 있는데 결국은
미국산 에너지가 지금 유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반선도 정행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LNG 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해변 쪽에 이제 형성되는 LNG 터미널 쪽으로 그걸 옮겨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파이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스관이 이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부 지역에서 생산된 LNG 관련된 가스관을 동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요. 그래서 LNG용 강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소재인 그 주요 소재인 여름 가격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관광 가격은 요즘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관광 가운데 약 30% 가까이가 한국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이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아제강 관련된 쪽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주철관이나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 좀 더 움직임이 어떤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에너지용 강관 관련된 미국향 수출 가격 추이를 보시면 왼쪽 쪽에 보시면은 유정관과 송유관이 아주 가파르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선이 아주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격 추이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삼성증권 관련된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피팅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또 이어지는 뭐 이런 피팅 쪽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2022년 접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막대 그래프는 영업이익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팅사 관련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태광과 성광밴드 두 회사를 이제 놓고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몇 년 동안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도 여기에서 조금은 뭐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네. 밤이 좋으니까 피팅도 좋고 뭐 LNG가 가면 조선도 좋고 뭐 본행제 좋고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제는 에너지 관련 쪽이 여전히 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TMI이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한 10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에너지랑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90년대는 확실히 기술 쪽이 테마였거든요. 나스닥 이런 거. 네. 그 2000년대에는 브릭스 같은 거 나오고 그때 에너지가 주로 이제 주요 테마였고 2010년대는 다시 기술 쪽, 2020년대는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참고로 에너지가 강세면은 개도국 쪽의 주식이 좀 강하고요. 기술 쪽이 나오면은 선진국 주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은 대략 뭐 선진국 주식이 좀 더 강했다면 뭐 미국만 올랐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한 뭐 10년 가까이는 어쩌면 개도국, 개발도상국이나 뭐 저개발국의 주가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 개도국이랑 선진국 사이클 보면은 네. 보통 10년에 한 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선진국장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유념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를 보니까 WTI 서부 텍사스 원유도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두바이유도 조금씩 오른 그런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현재 1,327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의 최고 아니에요? 거의 최고네? 환율이 정말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네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뭐 환율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로화나 이제 위안화 문제가 더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가는 거거든요. 유럽이 워낙 경기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달러를 강세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달러가 좀 어느 정도 이례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서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튀어올랐는데 또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아주 많은 물량을 막 쏟아내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미국계 자금입니다. 연초에서 좀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3, 4조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 미국 자금들이 과연 단기성 자금인가?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성 자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하방을 좀 막아주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인데 여전히 이제 장중에 미국 그 어쨌든 외국계 그 수급이 사주지 않으면 지수가 역시 못 올라가더라고요. 기관도 역시 우호적이지 않고 오늘 연기금이 또 많이 팔았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수급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면은 지수가 좀 좋고 안 그러면 또 좀 지지부진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환율 문제가 외국인 수급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의 바로미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사실은 시장이 이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황은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잠깐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 또 뭐죠? 네, 오늘 또 이제 박 부장님이랑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건데요. 네, 2명까지는 또 모시겠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강왕국을 찾아라 이벤트죠. 네. 참고로 저는 언더버드에 있을 겁니다. 네, 네. IFC에. 네. 아무도 안 찾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끊임없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은 올 것 같아요. 이제. 네, 여의도- 휠이 납니다. 휠이 나요. 이제 네, 공개 장소 공개합니다. 했습니다. 네, 여의도 했습니다. 온더보더 네, IFC입니다. 네. IFC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하 3층인가 아마 네, 있었던 맞습니다. 네. 그 멕시칸 음식? 네, 그렇습니다. 예, CGV가 있는 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도 안 오면 그럼 저 실망하고 이제 올 네,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번에. 이제 하고 진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강욱 작가님. 시간은 한 8시쯤일 것 같습니다. 네, 박근영 너무 친절해요. 부장님과 강욱 작가님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에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